샬롬 삼국지 10권 15번째. 사마사의 전횡은 장 황후를 죽인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 조정에 여러 벼슬아치들을 모아놓고 조방을 옛적 창읍왕에 비기면서 스스로를 이은 곽광으로 올려 임금을 바꿀 의논을 했다. 천하의 사마사가 하는 말을 누가 감히 거스르겠는가.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찬동을 하자 사마사는 처음 팽성왕 조거를 세워 조방을 대신하려 했다. 그러나 조거가 궁궐의 어른인 태우의 아저씨뻘 되는 사람이라 그걸 거북하게 여긴 태우는 족할뻘 되는 고기 향공 조모를 전거했다. 조모는 위문제 조비의 손자요 동해 정왕 조임의 아들로 태우의 부름을 받아 제위에 올랐다. 그러나 사마사에게 먼저 절을 하고 태극전에 오를 만큼 이름뿐인 전자하니 사실상 그때 이미 조씨의 위나라는 망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방은 조모가 제위에 오르기 전 태우의 꾸짖음으로 궁궐에서 쫓겨났다. 네가 음란하고 절제가 없으며 창기와 배우를 가까이 하니 전하를 이어 다스릴 수 없다. 옥새를 내어놓고 제왕으로 돌아가라. 그 길을 떠나도록 하되 부름이 없으면 결코 조정으로 돌아와서는 아니 된다. 비록 죄목은 그럴듯했으나 실은 그게 사마사의 뜻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뒷사람이 그 일을 두고 또 시를 지었다. 지난날 조조가 한승상 노릇할 때 남의 과부와 고아를 업신여겼다. 그 누가 알았으리 40해 뒤에 그의 과부와 고아가 또한 업신여김 받을 줄. 조조가 업신여긴 남의 과부와 고아는 후한의 태우들과 어린 천자들이었고 40년 뒤 업신여김을 당한 과부와 고아는 그의 손부인 곽태우와 중손뻘인 조방, 조모였을 것이다. 그게 참으로 전도라면 두려워할진저 권력을 다투는 사람들이여. 그 뒤 10년 역사를 연의할 때의 어려움은 의미 있는 인물과 사건의 세월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국지연의에서도 그렇다. 너무 사건과 인물에 치우쳐 세월의 흐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약점은 후반으로 갈수록 두드러져 심할 때는 몇십 년의 일들이 역동적인 시절에 몇 달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이나 한 장외 속에서 처리되기도 한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삼국지연의가 취급하고 있는 시대는 황건난이 일어나는 서기 183년부터 오가 망하는 282년까지 약 100년간이며 공명이 죽는 232년은 대략 그 한가운데에 해당된다. 그런데 연의의 6 가운데 5은 전반에 받쳐지고 나머지 50년은 겨우 그 6 가운데 하나로 매듭짓고 있다. 삼국으로 갈라선 전하가 나름대로 안정된 뒤에 태어난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시간 감각의 착오를 일으킬 염려도 없지 않다. 좀 어색한 대로 다시 서력 기원을 빌려 알기 쉽게 세월의 흐름을 더듬어 본다면 제갈각의 요청을 받아 강유가 다시 위를 치러 나선 것은 서기 253년 공명이 죽은 지 20년 만이었고 사마사가 조방을 내쫓고 조모를 위주로 세운 것은 그 이듬해인 254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9회 뒤인 263년에는 마침내 삼국 정립의 형세가 무너지게 된다. 위가 촉정벌에 나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10년 가까운 세월도 병원이 지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앞 세대처럼 천하의 쟁패가 달리 떠들썩한 것은 못되지만 세 나라 모두가 크고 작은 내후 외환에 시달리면서 천천히 시들어간 것이 그 10년 동안의 일이었다. 먼저 위나라부터 살펴보자. 사마사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임금까지 갈아치웠으나 그렇다고 위에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사마사가 새 임금을 세운 그 이듬해 위의 진동 장군 관구검과 양주 자사 문흠이 먼저 사마사에게 반기를 들었다. 관구검과 문흠은 둘 다 조상과 가깝던 사람들이었다. 조상이 사마의에 의하여 죽은 뒤 늘 불안히 여기다가 사마사가 천자를 내쫓고 멋대로 새 천자를 세워 명분을 주자 곧장 행동에 들어갔다. 수촌에 크게 제단을 쌓고 백마에 피를 찍어 맹세한 관구검과 문흠은 널리 세상에 고했다. 사마사가 함부로 임금을 내쫓은 대역부도한 자이다. 이제 태후의 밀조를 받들고 회남의 인마를 모두 일으켜 역적을 치려 한다. 뜻있는 이들은 모두 충의를 짚고 일어서라. 그런 다음 크게 군사를 일으켜 관구검은 6만 대군으로 항성에 자리 잡고 문음은 2만 대군으로 밖에서 오가며 변화에 따라 움직이기로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마사는 마침 눈에 난 혹을 짠 뒤라 성치 못한 몸인데도 몸소 대군을 이끌고 나갔다. 낙양은 동생 사마소에게 맡기고 스스로는 양양에 자리 잡은 뒤 각처의 군마를 불러들였다. 제갈탄은 예주 군사를 일으켜 수춘을 치게 하고 호주는 청주 군사를 이끌고 관구검과 문음이 돌아갈 길을 끊게 하며 왕기는 전부병을 이끌고 먼저 진남을 지난 명을 받았다. 새 장수에게 명을 내린 뒤 사마사는 다시 문관과 장수들을 모아 싸울 일을 의논했다. 광록 대부 정포는 지구전을 권했으나 전부대장 왕기는 관구검의 군사들이 마지못해 관구검을 따르고 있는 점을 들어 단기 결전을 주장했다. 왕기의 말을 따른 사마사는 전량 요충인 남도성을 먼저 차지하고 관구검이 오기를 기다렸다. 관구검도 남동성이 요충이 된다는 걸 알고 군사를 보냈으나 이미 그곳은 사마사의 군사가 차지한 뒤였다. 거기다가 동호의 손준이 수춘성을 노린다는 말에 놀란 관구검은 얼른 항성으로 군사를 물렸다. 거기서 기선을 잡은 사마사는 공세로 들어갔다. 문흠의 아들 문왕의 홀몸으로 수십 명 위장을 죽이는 분전이 있었으나 대세는 이미 기운 뒤였다. 문흠은 위나라의 신의 장수 등해의 주련으로 대패한 뒤 수촌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곳마저 이미 제갈탄에게 점령된 뒤라 하는 수 없이 동으로 달아났다. 항성 안에 들여박혀 있다가 손발이 다 잘린 꼴이 된 관구검은 당황했다. 벌써 성을 에워싼 호준 왕기 등해의 세 갈래 군마와 성을 나와 싸웠으나 당해내지 못했다. 겨우 여남은 기만 데리고 신현성으로 달아났다가 그곳 현령 송백의 속임수에 빠져 술에 취해 자는 중에 목을 잃었다. 회남은 평정되었으나 그 싸움에서 눈을 다친 사마사는 마침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제갈탄에게 정동 대장군을 더해 양주의 군마를 다스리게 하고 자신은 허창으로 돌아갔다. 사마사는 허창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 죽었다. 죽기 전 아우 사마소를 불러 대장군의 인수를 전함과 아울러 뒷일을 당부했다. 내가 맡아온 일은 너무 크고 무거워 벗어 던지려 해도 그럴 수가 없었다. 이제 네가 나를 이을 차례다. 큰일은 결코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온 가문이 몰살 당하는 화를 불러들이게 된다. 위주 조문은 사마사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사신을 허창으로 보내 조문한 뒤 사마소더러는 계속 그곳에 머물러 동우의 침입에 대비하라 했다. 그러나 사마소는 신복 종예의 말을 들어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갔다. 그 기회에 사마시를 약화시켜 볼까 하던 조모는 사마소가 군사를 이끌고 낙수가에 진을 쳤다는 말을 듣자 깜짝 놀랐다.
그에게 대장군에다 상서사를 맡겨 죽은 형의 뒤를 잇게 하니 위의 정권은 여전히 사마시의 수중에 남았다. 어떤 경우든 한 나라의 정권 담당자가 바뀌는 것은 적국에서는 한 좋은 기회로 치부된다. 위를 보는 족의 눈길도 그러해서 강유는 사마사가 죽고 사마소가 뒤를 이었다는 말을 듣자 곧 위를 칠 기회라 여겼다. 정서대장군 장익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하후페와 함께 포환 쪽으로 나갔다. 강유가 100만이라고 큰소리칠 만큼 많은 군사를 이끌고 조수가에 이르자 위 국경을 지키던 군사가 옹주자사 왕경과 정서 장군 진태에게 그 일을 알렸다. 왕경이 먼저 7만 군사를 이끌고 나와 강유를 맞았다. 강유는 먼저 하후페와 장익에게 계책을 주어 보낸 뒤 대군을 이끌고 조수의 배수진을 쳤다. 왕경이 몇 사람의 아장을 이끌고 나와서 강유를 꾸짖었다. 위와 촉우는 이미 솔밭 형태로 전하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자꾸 우리 위나라를 침범하느냐? 사마사가 까닭없이 임금을 쫓아냈으니 이웃 나라로서 마땅히 그 죄를 물어야 한다. 하물며 원수의 나라이겠느냐? 강유가 그렇게 맞받았다. 왕경이 대꾸 없이 저희 편 내 장수들을 돌아보며 나징막이 말했다. 족구는 배수지를 쳤으니 싸움에 지면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이다. 하지만 강유는 날래고 용맹한 장수이니 너희 네 사람이 모두 덤벼야 할 것이다. 만약 강유가 물러나는 낌새가 보이면 곧장 그 뒤를 뒤쫓으며 치라. 그 말에 그들 네 장수는 좌우로 갈라나와 강유에게 덤벼들었다. 강유는 그들과 몇 합 싸우다가 자기 진체 쪽으로 달아났다. 왕경은 대군을 휘몰아 촉군을 덮쳐왔다. 강유는 군사들을 이끌고 조서로 달아났다. 물가에 거의 다다르자 강유는 문득 되돌아서며 장졸들에게 소리쳤다. 일이 급하다. 여러 장수들은 어찌하여 힘을 다하지 않는가? 그 외침에 장수들이 힘을 다해 되받아치고 나왔다. 위병이 그 기세를 당해낼 리 없었다. 크게 뭉그러져 달아났다. 그때 다시 장익과 하우페가 뒤편에서 달려나와 두 갈래로 위병을 두들겼다. 위군은 도리의 촉병에 에워싸인 형국이 되어 크게 혼란에 빠졌다. 자기들끼리 밟고 밟혀 죽는 사람이 반이 넘었고 조소로 내밀려가서 빠져 죽은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왕경은 겨우 100여 길을 이끌고 힘을 다해 싸움터를 빠져나가 적도성으로 달아났다. 크게 싸움에 이긴 강유는 뒤따라가 적도성을 공격하려 했다. 그때 장익이 말렸다. 이미 공을 이뤘고 위세도 크게 떨쳤으니 이제 끝일 때입니다. 이제 억지로 나갔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뱀을 그리는데 다리는 덧붙이는 꼴이 나고 말 것입니다. 강유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지난번에는 싸움에 지고도 오히려 나아가 중원을 종행하고 싶었소이다. 이제 조수의 싸움 한판으로 위나라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보기에 적도성은 손바닥에 침 한 번 뱉으면 얻을 수 있을 것이오. 그대는 스스로 기상을 떨어뜨리지 마시오. 장익은 2번, 3번 말렸지만 강유는 듣지 않았다. 군사를 몰아 적도성을 에워싸고 들이치기 시작했다. 이때 위의 정서 장군 진태는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왕경의 원수를 갚아주려고 벼르고 있었다. 갑자기 연주 자사 등해가 적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말했다. 대장군 사마수의 명령을 받들어 장군을 도와 족병을 치러 왔습니다. 진태가 반가워하며 적을 칠 계책을 물었다. 등해가 조리 있게 대답했다.
만약 적이 조수에서 이긴 뒤에 강인들을 불러들여 관중과 농서 일대를 다투면서 인근 내군의 경문을 돌렸다면 이는 우리가 크게 걱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적은 지금 적도성을 치고 있습니다. 적도성은 성벽이 높고 두꺼워 쉽게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공연히 군사들의 힘만 허비하게 될 터이니 우리는 항령의 진을 치고 있다가 군사를 내어치면 촉구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진태가 기뻐하며 그 말을 따랐다. 그리고 신명을 한 대로 하여 20대를 적도성 동남 높은 산 깊은 계곡으로 가게 했다. 깃발과 부, 피리, 봉화 따위를 갖춰 낮에는 숨고 밤에는 움직이는 방식으로 촉군 몰래 숨어들게 한 것이었다. 적군이 오면 낮에는 북치고 피리 불며 깃발을 내걸고 밤에는 봉화를 올리고 방풀을 쏘아 놀라게 하라는 명도 잊지 않았다. 진태와 등에는 그 군사들의 매복을 마치기를 기다려 각기 이만의 군사를 이끌고 적도성으로 나갔다. 그때 강유는 며칠이나 잇따라 공격을 퍼부었으나 성이 전혀 떨질 기색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다. 해질 무렵 밤알바가 영거퍼 와서 알렸다. 양쪽에서 적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위 정서 장군 진태가 이끄는 군사이고 다른 쪽은 연주 자사 등해가 이끄는 군사들입니다. 강유는 놀라 하우페를 불렀다. 하우페가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등해는 병법에 능한 데다가 이곳 지리에도 밝아 그가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면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등해는 어떤 사람이요? 강유가 새삼 궁금한 듯 물었다. 하우페가 아는 대로 대답했다. 등에는 의양 사람으로 자를 사제라 씁니다. 어려서 아비를 잃어 한때는 솜치기를 하는 등 어렵게 자랐지만 뜻이 커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이나 큰 늪지를 보면 속으로 모두 헤아려 어느 곳은 군사를 머물게 할 만하고 어느 곳은 군량을 저장할 만하며 어느 곳은 군사를 숨길 만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런 그를 비웃었으나 오직 사마이만은 그 재주를 기특하게 여겨 마침내 군기를 다스리는 데 써주었습니다. 또 등에는 말 더듬이어서 언제나 무슨 말을 할 때에는 예 하며 제 이름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마이가 우스개로 경은 자꾸 예 하는데 도대체 등해가 몇 명이나 되는가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등해는 바로 대답하기를 봉이요 노너 마자편에 나오는 말 공자를 가리킨다 하는 말이 있지만 한 마리 봉을 두고 말하는 것이옵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그 배움이나 민첩한 자질을 대강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대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강인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적군은 먼 길을 오느라 지쳤을 것이오.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말고 바로 공격합시다. 그리고 장익에게는 남아 적도성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과 하우페는 진태와 등해의 군사를 맞으러 나갔다. 진태는 하우페가 등해는 강유가 막기로 했다. 하우페와 헤어진 강유가 채 오리도 가기 전이었다. 갑자기 동남쪽에서 한 소리 포양이 울리더니 북소리 피리소리가 땅을 흔들고 봉화 불꽃이 하늘을 찔렀다. 강유는 말을 달려 다가가 보았다. 주위에 보이는 것은 모두 위병들의 깃발뿐이었다. 강유는 깜짝 놀라며 단식했다. 우리가 등해의 계략에 말려 들었구나. 강유는 급히 하우페와 장익에게 사람을 보내 모두 적도성을 버리고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자신도 군사를 한중으로 돌렸다. 돌아오는 길은 강유가 스스로 호미가 되어 뒤쫓아오는 적을 막았다. 뒤에서는 북소리 피리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검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0군데의 봉화와 북소리 피리소리에 쏘갔음을 알아차렸다. 강유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군사를 거두어 종제로 물러났다.
한편 후주는 강유가 적도에서 공을 세웠다 하여 대장군으로 올렸다. 조서를 받은 강유는 표문을 올려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위를 칠 궁리에 들어갔다. 강유가 물러가자 적도성에 갇혀있던 옹주자사 왕경은 성문을 열어 등에와 진태를 맞아들였다. 왕경은 감사와 아울러 크게 잔치를 열어 두 사람을 대접하고 따라온 군사들에게도 큰 상을 내렸다. 진태가 표문을 올려 위주 조모에게 등에의 공을 알리자 위주는 등에를 안서 장군으로 삼고 절을 내렸다. 그리고 호동 강교 위를 겸하여 진태와 함께 옹주 양주에 머무르게 했다. 진태가 잔치를 열어 등에를 축혀 세우며 말했다. 강유가 밤에 몰래 도망한 것을 보면 이제 싸울 힘이 없어진 것이요 다시는 함부로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외다. 등에가 희미하게 웃으며 받았다. 제가 헤아리기로는 촉군이 반드시 쳐들어올 이유가 5가지나 됩니다. 그게 무엇이요? 첫째로 촉군이 비록 물러가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한 번 싸움에 이긴 기세가 있고 우리에게는 약해서 진 실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촉군은 제갈량이 훈련시킨 정병이라 부리기가 쉽지만 우리는 장수가 수시로 바뀌고 군사들도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로 촉군은 움직일 때 배를 타서 변하지만 우리 군사는 모두 걸어야 하기 때문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적도, 남한, 동서, 기산을 모두 싸워서 지켜야 할 곳인데 족군들은 한 곳을 골라 힘을 모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군사를 내 군대로 갈라 지켜야 하니 우리는 언제나 적군의 사본질로 맞서게 되는 게 그렇습니다. 다섯째로 촉군은 남한이나 농서로 쳐들어오면 강인들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기산으로 오면 그들의 밀을 먹을 수 있어 군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진태는 감탄했다. 공이 이미 귀신같이 꿰뚫어보고 있으니 족군들은 걱정할 게 무엇 있겠소. 한편 강유는 종제에게 큰 잔치를 열고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위를 진리를 의논했다. 영사 번건이 말리는 투로 말했다. 장군께서는 여러 번 한중을 나가셨지만 한 번도 큰 공을 세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조서 싸움에서 위나라 사람들을 꺾어 이미 위세를 세우셨는데 무엇 때문에 또다시 나가려 하십니까? 만일 다시 지기라도 한다면 세운 공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강유가 번건을 달래듯 말했다. 그대들은 위나라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 급하게 이기기 어려우리라는 것만 알지 오히려 우리에게 위를 이길 5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듯하이. 무엇입니까? 장수들이 입을 모아 물었다. 강유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적은 조서 싸움에서 크게 져서 사기가 꺾였지만 우리는 비록 물러나기는 해도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았으니 이게 다시 위병과 싸운다면 이길 수 있는 첫째 이유가 된다. 또 우리 군사는 배를 타고 나아가 고단하지 않지만 적병은 무투로 걸어와서 맞아야 하니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데 대개 등해가 진태에게 말한 그 5가지였다. 다 듣고 난 하우페가 그래도 걱정된다는 듯 말했다. 등에는 비록 나이가 어리나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반드시 곳곳에 대비를 해두었을 것이라 전날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강유는 기어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기산으로 군사를 내었다. 이때 등에는 강유가 다시 나올 줄 짐작하고 먼저 기산에다 9개의 진체를 세워 엄히 방비하고 있었다. 이에 강유는 계책을 바꿔 약간의 군사로 기산을 칠 것처럼 꾸미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빼돌려 남한으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강유의 그 같은 계책은 등에게 헤아려진 바 되어 어그러졌다. 무성산을 차지하여 진체를 세우려던 강유는 미리 가있던 등해의 군사들을 보고 놀랐다. 위병들은 한 차례 촉군을 들이쳐 전구를 혼란시키고는 산 위로 올라가 버렸다. 강유가 산 밑에서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받아주지 않았다. 삼경까지
싸움을 걸다가 산에서 내려온 강유는 기슭에다 진채를 얼그려 했다. 군사들에게 나무와 돌을 날라다 영체를 얽게 하고 있는데 산 위에서 북소리 피리소리가 들리더니 유병들이 갑자기 쳐내려왔다. 크게 혼란에 빠진 족군들은 제대로 맞서 보지도 못하고 벌판에 진채로 쫓겨났다. 다음 날이었다. 강유는 군량을 나르는 수레를 끌고 무성산으로 갔다. 그 수레를 군사들 바깥으로 둘러세워 진체의 목책을 대신하려 함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강유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이경 무렵 등해가 화공을 써서 수레들을 태워버리니 진체로 쓸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난 강유가 하우페에게 말했다. 나만을 얻을 수 없다면 상규를 먼저 빼앗는 것도 낫겠소. 상규는 곧 나만의 군량을 모아두는 곳이니 만약 상규를 잃는다면 나만은 절로 위태로워질 것이요. 그리고 하우페에게 군사 한 갈래를 주어 무성산에 머물게 한 다음 자신은 날랜 군사들과 용맹한 장수들을 모두 이끌고 상규로 떠났다. 강유가 장졸들을 재촉하여 밤새 걷는 사이에 먼동이 더 왔다. 사방을 돌아보니 군사들은 산세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길이 여간 거칠지 않았다. 강유가 길잡이를 불러 물었다. 이 골짜기 이름이 무엇이냐? 당곡 토막난 골짜기라 합니다. 그 말에 강유가 놀라며 말했다. 이름이 좋지 못하구나. 당곡이라면 바로 끊어진 고개나 다름없다. 누가 이 골짜기 어귀를 막고 있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는데 앞서가던 군사들이 달려와 알렸다. 산 뒤편에서 먼지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복병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놀란 강유가 서둘러 물러나기를 명했다. 그때 장정교의 사창과 등의 아들 둥충이 이끄는 유병들이 양쪽에서 치고 들었다. 강유는 싸우면서 달아나기를 거듭하며 골짜기를 뚫고 나가려 했다. 다시 앞쪽에서 등해가 대군을 이끌고 길을 막았다. 세 갈래 적병에게 에워싸인 족군은 크게 낭패했다. 다행히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하우페가 구해주어 위급을 면할 수 있었다. 겨우 군사를 수습한 강유는 다시 기산으로 쳐들어가려 했다. 하우페가 놀라운 소식을 알렸다. 기산의 영체는 이미 진태에게 빼앗겼습니다. 지키던 우리 장수는 죽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한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이에 강유는 감히 동정으로 가는 길을 잡지 못하고 산골 후미진 새끼를 따라 한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등에는 강유가 곱게 돌아가게 버려두지 않았다. 군사를 내어 급하게 뒤쫓아왔다. 강유는 여러 장수들에게 앞서 군사를 몰아가게 하고 자신은 뒤쳐져서 적을 막기로 했다. 뒤쫓는 위병을 경계하며 한참 가고 있는데 진태가 한 무리의 위병을 이끌고 덮쳐왔다. 그때 강유의 군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이리저리 부딪히며 애움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초계 탕구 장군 장의가 강유의 위급을 듣고 수백 기를 휘몰아 구하러 왔다. 그 덕분에 강유는 간신의 적병을 뚫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장의는 끝내 어지러이 쏘아댄 위병의 화살 아래 죽었다. 겨우 목숨을 건져 한중으로 돌아온 강유는 제갈량의 전례를 본받아 후주에게 표문을 올려 자신을 후장군으로 낮추고 대장군의 일만 맡아볼 수 있도록 빌었다. 서쪽에서 불어온 불길을 껐으나 위의 내정은 아직도 평온하지가 못했다. 안으로 또 한 차례 거센 불길이 글풀씨를 키우고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진동 대장군 제갈탄이었다. 제갈탄은 야군 남양 사람으로 제갈량의 집안 조카였다. 일찍부터 위나라를 섬겼지만 제갈량의 조카라는 것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다가 제갈량은 죽은 뒤에야 겨우 중임을 맡게 되었다. 그 무렵 제갈탄은 곧
평후에 양회 지방의 병마를 도맡아 거느리고 있었다. 관구검과 문음을 칠 때 세운 공 때문에 사마사가 그를 높여 대장군을 삼은 뒤 사납고 날래기로 이름난 그 지방에 군마를 맡긴 터였다. 그러나 그는 사마시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위의 충신이라는 편이 옳았다. 사마소는 형을 이어 위의 대권을 잡자 은근히 딴 마음이 일었다. 이를 벌리기 전에 지방에 흩어져 있는 장수들의 속부터 떠보기로 하고 신복 가충을 지방으로 보냈다. 가충은 먼저 회남으로 가서 제갈탄을 찾아보고 사마시가 위로부터 선위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제갈탄은 그런 가충을 꾸짖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나는 위의 국록을 먹은 사람으로 만약 조정에 무슨 일이 난다면 이 한 목숨을 바쳐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뿐이다. 가충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사마소는 가만히 양주자사 악침에게 밀서를 보내 제갈탄을 해칠 계책을 꾸미는 한편 제갈탄에게는 사공 벼슬을 내려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그게 자신을 해치기 위함인 걸 금세 알아차린 제갈탄은 먼저 사마소의 사자를 문초에 악침이 거기 관련된 걸 알아낸 다음 불시에 양주를 들이쳐 악침을 죽이고 반기를 높이 들었다. 제갈탄은 양회의 군사 10여만과 양주에서 항복한 4만을 조련시키는 한편 동호에도 사람을 보내 도움을 정했다. 그때 동호의 대권은 손준에게서 그의 종제되는 손침에게로 넘어가 있었다. 손침은 제갈탄의 청을 받자 전역과 전단을 대장으로 삼고 주의와 당자를 선봉으로 세운 뒤 문흠을 길잡이로 딸려 7만 대군을 제갈탄에게 보냈다. 거기 힘을 얻은 제갈탄은 곧 사마소를 칠 제비를 갖춤과 아울러 위주 조모에게 표문을 올려 군사를 일으킨 까닭을 밝혔다.